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올 한 해 2020년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세종의사당 이전 문제, 혁신도시 지정, 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올 한 해 2020년 정치권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이명수입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의 윤대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 정치 이슈가 있을 때 저희 시시각각에 종종 출연해 주시는 최다 출연자십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윤정인 활동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여러분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올 한 해 가장 큰 정치권 이슈는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고요. 4.15 총선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슈퍼 여당의 탄생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참패 결과를 지금 받아들여야만 했는데요. 일단 대전 세종은 여당이 전석을 석권했고요. 충청권은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의석을 지키신 이명수 의원님은 4.15 총선 어떻게 민심을 해석하시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18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103석이라고 하는 정말 참담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그걸 다시 새기면서 지난 총선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탄생된 슈퍼 여당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선 국민의힘으로서는 겸하게 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걸 이제 고민해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도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국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견제 기능이 상실된 것보다 여당의 어떤 독주라고 그럴까요? 독선.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제가 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여러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때 슈퍼 여당을 주었던 국민의 뜻이 과연 이것인가 하는 것에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문제 그것도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이 대법원에서 당연히 지금 이미 했어야 될 그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확인, 개표, 개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가운데 국회는 국회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시역 그 주민이나 시민들께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일선 생활 정치에 열일을 하시는 우리 윤정인 활동가님 4.15 총선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4.15 총선은 사실상 이제 국민들이 잘해서 몰아준 것이 아니라 일 좀 제발 해달라라는 입장에서 몰아준 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도 어느 정도 득석을 한 거는 당연히 견제의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를 결정을 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딱히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셔서 굉장히 아쉽기 그지없고요. 야당이 견제를 잘 해주시리라고 믿었지만 네 그것 역시 쉽지 않고 자꾸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계셔서 좀 속상합니다. 사실 유튜브보다는 조금 더 야당이 좀 더 멋있게, 좀 더 이제 요즘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좀 더 이제
이제 플렉스 있게 나서서 견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윤 교수님. 네, 21대 총선은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전적으로는 일단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였고요. 그다음에 탄핵 정국 이후에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많았는데 과연 지지가 이어질까? 더군다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조국 장관 논란이 있었고 연동형 투표제 또 이 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전국 혼란 가운데 과연 여당에 대한 지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거대 슈퍼 여당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은 뭐 여당, 야당 지지층, 견고한 지지층의 결과라기보다는 뭐 미국 용어로 말하면 샤이 중도층이랄까요? 이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전통적인 지역 투표 그다음에 이슈 투표 이외에 이 세대 투표라고 하는 새로운 경향을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 80대 같은 경우에는 뭐 80%에 넘는 투표를 보였고 또 대부분 야당 지지, 80%가 넘는 야당 지지를 했지만 결국 20대, 30대, 40대 투표율이 낮은 20, 30대의 투표자가 60% 이상 지지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이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 필요성을 아무튼 각인시키는 선거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장애 정치가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대립의 정치, 특히 6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과 슈퍼여당과 야당이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 이 대립의 정치에서 결국은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모든 표를 일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대립의 정치는 결국 여당의 독주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의 독주 이면에 이 무기력한 야당, 또 약한 야당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야당의 역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대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타협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통해서 이 야당의 존재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사후적인 또 의미가 부여된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 세종, 충남권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4.15 총선 민심에도 반영이 됐다 보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전, 이 충남, 세종, 충북 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민심이 똑같이 다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컸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이유를 보는데 이 충청권은 항상 선거 전에는 뭐 항상 여기가 캐칭 보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대를 받다가 선거 끝나면 홀대를 받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뭐 이 하다못해 뭐 장차관 인사라든가 예산 배분이나 심지어는 국회 의정 활동에서도 보면은 이 충청권이 물론 우리 이제 대변하는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식이 과연 충청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이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걸 의심하게 되는데 뭐 이번의 경우에도 과거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충청권 의원들이 숫자도 좀 적고 이 당적 분포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는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지 이 충청권보다는 정부 전체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우리가 뭐 충청권의 이익만 대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국 충청권이 잘 돼야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디딤돌이고 그게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관심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도 아마 충청권이 가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권에 대한 인식을 선거 전처럼 제대로 지켜달라 이런 약속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예,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님이 나오셨고요. 또 학계와 일반 시민계 대표에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 운영의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적 출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를 맡아서 운영 중입니다. 박 의장님의 지금까지의 역할이나 우리 충청권 출신 의원들의 역할 또 점수 활동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뭔가 크게 이제 좀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거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저는 세종시민으로서 크게 뭔가 변했다라는 느낌을 사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 사실상 뭐 대전 충청권이 이제 가장 확실하다라는 얘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 뭐 세종의 국회의사당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이게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참 이제 말이 많고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굳이 국회의사당을 또 옮겨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집값이 2달 만에 2억 원 이상 뛰는 기함을 만들어 주신 게, 과연 이게 계속 이제 정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30대 저같이 이제 30대에 딱히 부모님의 이제 엄빠 뱅크를 빌리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엄빠가 엄마 아빠의 줄임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빠 뱅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사실 30대가 커다란 자본을 가지고 저희가 6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입장에서는 오른 게 달갑지가 않으시군요. 예,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가진 그리고 분들이야 뭐 언론 무슨 보시겠지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저같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예.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세종시 대부분 다 갭투자가 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쎄요, 국회에서 정말 이게 순차대로 가고 있는 일이어서 이렇게 가신 건지, 아니면 마침 본인들도 이곳에 무언가 투자를 해두셔서 함께 겸사겸사 올려주신 것인지 조금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 활동가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학계에 계신 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 생활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이 대전 충남 지역이 인적으로나 또 정치적인 비중이 좀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의장님도 대전 출신이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 다선 의원 많죠. 비중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대전이 여러 가지 이 대전 충남 지역이 이슈 투표를 통해서 선거 쟁점에 따라서 항상 지역 투표 경향이 아니라 주요한 이슈에 따라서 이 스윙 보트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의장님 아무튼 처음으로 대전 충남 지역에서 이제 의장님이 되셨는데 아직은 뭐 초기시라 뭐 그 리더십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통상 이 국회의장님으로서의 리더십은 이 중립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직권상정을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지표로 이제 평가가 되어져 왔습니다. 네. 역대 이만석 의장님이나 이제 강창희 의장님 같은 경우에 가장 중립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걸로 평가가 되어 왔는데, 이 흥미로운 쟁점은 이 국회 개헌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권 배정과 관련되어져서 이 과연 국회의장님이 중립적이냐 아니냐, 강제냐 권한이냐 이 쟁점이 부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결국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도 이 국회라고 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21대 국회가 4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한 7, 8개월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정인 활동가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우리 지역 민으로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설치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원래 흘러갈 로드맵대로 흘러온 건데 말을 얹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 윤 활동가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국회에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의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현안까지 격돌하다 보니까 그걸 중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좀 과거보다 좀 뭐 여당 편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박병석 의장이 충청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충청권이 항상 선거 전에는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후에는 달라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세종시의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한 대로 좀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 발전은 마이너스가 오히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과연 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를 어제됐고 전에도 했는데 무슨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걸 이전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왜 지금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
이 문재인 정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걸 하는가, 그동안 뭘 했는가, 진정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의도 국회가 지금 10만 평입니다. 근데 여기가 한 20만 평 정도로 여기다 큰 토목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 또 문제는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일부를 옮긴다 그러면 정말 옮기겠다는 건가. 국회 분원하자는 거는 벌써 오래전에 나온 얘기고요. 그건 우리가 주적을 끌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협조할 거 협조하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게 1단계, 2단계 나눠놨는데 1단계라는 게 상임위를 거기다가 11개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 왜 그러냐면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본회의 또 서울에 여의도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의장은 서울에 있고. 근데 이거 언제 이전될지 모르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뭐 4차 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 계획 자체가 좀 제대로 촘촘하게 신뢰할 만한 계획이 못 되고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지금 한참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자영업자들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이 시기에 이런 대단히 사업을 발표하는 것 과연 적절한 것이니까 정말 충청권에 대한 생각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나 이거 아주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이게 정말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충청권에 이런 세종시가 있어서 또 세종시에 이런 국회가 오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전체 이전하는 거를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혹여 시기적인 오해를 해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예, 예. 윤 교수님. 네.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이제 1977년이니까요. 이제 40년 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것이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됐던 것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의도냐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방 균형 발전, 특히 이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방 분권의 상징적 또 기능적 뭐 실천이랄까요?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회를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 가운데 결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일부 기능 11개의 이제 뭐 상임위원회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안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사실 상임위원회의 기능적인 분권화가 과연 국회 운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지방 분권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가 뭐 비공식적이겠지만 완전 이전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책의 하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대의와 목적은 찬성을 하신 입장이고 실제 이제 세종 시민이신 윤 활동가는 어떻게 보세요? 단계적으로는 다 와야 된다 이런 갈 길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이제 지방에서 털을 잡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방 소멸은 정말 막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곳이 이제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도 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종시가 과연 자립을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사는 도시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주말이 되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도시 모두가 잠만 자러 들어오는 도시로 이미지가 이미 굳혀진 상태입니다. 내부 내에 기업도 없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대학도 뭐 부지는 있지만 사실상 오겠다는 대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유치도 현재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터진 입장이라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지 않아서 식당이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과연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게 과연 정말 충청권을 위해서 오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세종 안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세종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터를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초 재난지원금 같은 게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어서 한참 그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행정수도의 완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국에 모두가 죽겠다라고 외치는 이 상황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시기 조절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던 대전과 충남이 그동안 제외되었다가 올 하반기에 그래도 염원이었던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대 효과 중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는데요. 이 의원님,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요. 새로운 투자가 없는 시기에 과연 혁신도시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그림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그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 정부 하에서 추가로 공공 이전시킬 만한 그런 대상 기관이 쉽지 않다, 어렵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서운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우선 각 자치단체가 이 혁신도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적극적으로 우선 나서는 것도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이 추진 기획단도 만들고 유치 기획단 만들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너무 국내적인 시각만 보는데 예를 들면 유엔의 산하 기관 같은 데는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부지나 여러 가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송도에 일부 그런 기능이 왔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국내만 보지 말고 해외에 여러 가지 그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나름의 인센티브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정부도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돼서 그저 지금 뭐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고요. 여기 뭘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보관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자체만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그림을 빨리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체계적인 유치 노력, 예.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와 관심 이게 같이 모아져야 이 혁신도시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씀이셨고 우리 교수님은 또 후학들 양성하시다 보면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이 넓어졌기 때문에 또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 경제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25.9%고요. 현재 11개죠. 11개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하고 또 1,425개의 기업이 이전했다. 그리고 1조 2천억 원의 지역 물품을 구매한다. 이게 정부의 통계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역 경제로 확산되고 또 지역 간의 균형의 구심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캐치플레이즈가 사람 마을입니다. 예. 결국 고용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유지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개념인데 한국은 여전히 혁신도시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개념만 머물러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지 공공기관이 어떻게 확산 효과를 가지고 지역 경제에 또 기여하는지 특히나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어떤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도농 간에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슈별로 세종시장님 또 충남도지사, 대전시장님 모시고 그때그때 짚어봤는데 내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또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대전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사실 저도 취업은 경기도로 했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 네, 정말 대전의 취업 자리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오고 또 지역의 학생들을 이제 채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과거의 KTX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과거 우리가 KTX역이 대전역이 생겼을 때만 해도 대전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덕분에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대전이나 충청도로 이사를 하지 않으시고 원래 계시던 곳에서 KTX를 타고 굉장히 출퇴근을 여유롭게 하는 이동만 하는 상황이 분명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공기관이 와서 이 분들이 함께 이주를 해와서 여기서 채용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마을을 꾸려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네, 지금의 세종과 동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국회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이 대전에서 중소벤처 기업부가 그동안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 뭐 저는 중기부가 대전을 이전하냐 말 거냐 하는 건 뭐 제일 중요한 중기부 자체의 판단입니다만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청이 부과됐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대전 청사하고 세종 청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불과 뭐 30분 정도인데 지금 중기부가 왜 대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중기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처가 이렇게 새로 탄생이 됐으면 그게 걸맞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왜 세종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현재 있어도 여기서 그럼 앞으로 부가 또 되면 또 다 그 이사 갈 겁니까? 그런 그 장소적 개념을 그렇게 어떤 그 부 이전을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부가 됐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 그건 좀 비판받아야 되고요. 혹여 뭐 장관이 무슨 서울시장 출마나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있는데 그건 제대로 판단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이런 때 정말 총리는 뭐하고 대통령은 뭐합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이게 시민들끼리 논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자, 광역권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합니다. 800만 규모의 부울경도 광역 통합 논의가 있고 우리 대전 세종 통합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행정 통합의 길이 열렸다는 그런 반가운 기대감도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 이 의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부울경이니 이 전남, 광주, 또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그동안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람되지만 제가 98년에 충남 기획실장을 할 때 당시 심재평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청호 선언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충남, 충북 이 3개 시도가 광역 공동 생활 경제권을 형성을 해서 상생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그 뒤에 일부 추진이 됐는데 중간에 이게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충청권 이 광역 생활 경제권을 소위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를 다시 정립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다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는데 그냥 맘만 급하지 뭘 하자는데 뭘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 대놓는 마땅한 이 소위 그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그동안에 이게 왜 활성 안 된 걸 보면은 인구가 500만 내지 6, 700만 되는 자적 경제권 구상에 대한 강론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고 이거를 너무 비록 충청권 공동 상생 전략이지만 이거를 나라 전체 혹은 국제화와 연계시켜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움직여서 뭘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진 그런 어떤 좀 너무 거시적인 그런 그림을 못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 타 지역이 하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또 나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제라도 좀 우리가 치고 나가고 그동안에 해온 걸 다시 정립해서 새로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 활동가님께는 사실 대전과 세종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좋은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한쪽이 흡수한다 이런 또 걱정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청권의 메가시티 논의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이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는 정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 행정자치들이 어떻게 각자의 캐릭터들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못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밥을 먹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다 대전에 와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백화점 하나를 가려고 해도 청주를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흡수하느냐는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비를 할 수 있는 뭔가 지역적으로 경제가 도는 건 대전이나 청주같이 좀 구도시들이고 세종은 현재는 진짜 거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각자 메가시티를 어떻게 논의할지 또 누가 중심이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정말 각자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우시는 것 같고요. 각자 캐릭터들을 어떻게 우리 쪽에서 어떤 걸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서 예.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 교수님. 네.
이 국회의정 계획에는 3+2+3라고 하는 광역권 전략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매년 인구가 30만 명씩 줄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도쿄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도쿄를 개미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가지고 광역 경제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일본은 그러면 이 도시와 농촌 간의 위계적인 어떤 소멸 관계가 더 심화되는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가시티 반대용으로 컴팩시티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고령화라고 하는 지역 환경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거, 교육, 보건, 의료, 행정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뭐 컴팩시티를 만들 때 이 생태적으로는 그 여유 공간은 생태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지속 가능한 도시, 거주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인데 아마도 이 메가시티와 컴팩트시티라고 하는 이런 경험적인 사례를 가지고 뭔가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예.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더 좋아지고 개선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말한 통합과 분산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잘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 해야 될 제가 것 좀 한 같습니다. 가지 하고 싶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내용 통합이 중요한데 이걸 자꾸 행정구역 통합하고 지금 이 공동 광역 경제생활권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대전과 세종을 합치자, 세종과 어디를 합치자. 이거 자체가 이 목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행정구역 통합과 이 공동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나중에 그 결과물로 통합이나 그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국가 전체의 이제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얘기고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올 한 해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가 있었고요. 지난주까지 국회 본회의 또 임시회의까지 거듭되면서 여러 가지 주요 법률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역시 국정의 최대 화제는 공수처법이었고 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아주 여야 간에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지점이 공수처를 둔 찬반 양론이었는데요. 일단 이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야권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야권의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점점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정에 눈과 귀가 그쪽에 쏠리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과연 국민의 민생과 직접 연결 안 되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여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공수처가 뭐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누구를 해서 뭐 때문에 공수처를 또 만드느냐. 만들대로 시기가 아니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아까 그 4.15 총선 얘기했습니다만 총선의 민심이 이거라고 힘을 실어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줄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위헌 법률 제조기가 국회입니다. 지금. 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5.18 뭐 관련법이라든가 세월호법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국정원법을 개정을 해서 또 뭐 그 경제 3법을 해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이런 법들이 정말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힘이 부족해서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 검찰 개혁의 명분입니다. 그거는 전면에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는 그 무대 뒤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월성 1호기 그 원전 폐쇄 문제 또 이 울산 시장 문제 옵티머스 문제 이런 권력형 비리와 독선을 지금의 검찰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별도의 조직을 돈 들여서 또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나라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지지율이 뭐 대선 뭐 주자 반열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 반길 수만 없어요. 같은 중정권이라고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은 검찰총장이에요. 총장으로서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도록 두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분이 그래도 대통령 중진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는데 이제 나서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지금 또 이렇게 수습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야당이라는 걸 떠나서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인가. 지금 바이든 시대가 오고 일본의 총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안보를 대응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를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국내에 과거에 참 우리가 역사에서 본 무슨 당파 싸움처럼 비춰지는 거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이 책임이 큽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함께 인식을 하고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그 뜻과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윤활동아님 참 작년 연말에 이제 공수처법이 여의도에서 통과가 됐는데 실제 새 벽두에 출범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공방을 치열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공수처법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찌 되었건 새로운 이제 별도의 기관이 생겨서 누군가가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국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거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동안 국회에서 떠돌던 수많은 법안들이 조금 더 빠르게 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것들이 모두 통과되는 것들을 바랬던 건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인생의 목표가 마치 공수처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한 사람들인 양 지금 여기에만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저는 과학계 또 사람이고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학생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고요. 중대재해안전법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차별금지법은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이제서야 좀 해보시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얘기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모르지는 않는 상황이라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목표가 무엇이고 야당에서는 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손 놓고 쳐다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엔 야당에서도 처음에 함께 그 취지에 대해 동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 문제가 여기까지 지금 끌려오는지도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 소모적인 논쟁이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이 분권과 경쟁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자, 권력기관의 민주적인 통제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예를 들자면 이 정보기관도 정보 실패, 정보 왜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16개 정보기관이 경쟁적인 정보 활동을 통해서 상호 견제함으로써 정보 실패도 줄이고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것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경찰, 검찰, 국정원의 개혁 역시도 분권과 경쟁을 통해서 이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권력기관의 민주적인 통제, 탄핵 정국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제도가 과연 개혁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점이죠. 이미 대만은 5권 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감사원, 또 고시원까지 해서 5권 분립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원칙적인 측면에 한 번 더 집중을 하고 이 견제와 분권을 통해서 이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한국식 제도화라는 출발점에서 좀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두 분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드는 제일 큰 명분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빠진 이런 처장을 임명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기구를 둔 나라가 없습니다. 검찰이면 검찰이 이걸 제대로 하도록 그걸 개혁하고 해야지 그냥 별도의 기구를 또 둔다는 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조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가 공수처 필요하다라고 한 화면들이 있어서 그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수처 자체가 사례는 없지만 굳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는 안 했습니다.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하려면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검찰 내부의 분권과 견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견제도 이 검찰 권력의 통제에 있어서 핵심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바로 이 정치적인 어떤 견제 권한이 비토권
지금 파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대 여당이 마음을 먹으면 의결할 수 있는 이 구조하에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견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야당이 좀 타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예. 타협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타협을 더 하고 싶은데. 네, 또 타협을 더 이슈가 해야 됩니다. 남아서 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면적으로 넓지 않은 나라라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아주 큰 대도시에 보궐선거가 내년 봄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 구도도 또 내후년에 있을 대권까지 또 우리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그래도 정리해 주시는 게 보통 우리가 선거입니다. 근데 내년에 서울하고 부산 선거 왜 생겼는지 국민이 뭐 다 아시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사람이 선출이 돼서 서울과 부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걸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정말 국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하면서 뭔가 이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정말 민주당에 의해서 유발된 선거지만 우리는 그걸 우리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밝히고 또 우리를 제대로 지지받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흡하고 뭐 흔히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하는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과정과 기준과 방법의 문제죠. 저희는 하여튼 뭐 내년 이런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이 그 양대 큰 이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지난 총선처럼 다시 패배하지 않도록 준비를 치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윤활 동안이. 네,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는 여성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젠더 이슈와 이제 연관이 있었고 또 인권 감수성 문제도 사실은 연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누가 처음으로 그동안 여성 그러니까 젠더 문제나 인권 문제가 있어도 그동안은 일만 잘하면 괜찮아라는 인식에서 이제 그러면 안 돼라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내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당이 되었건 부디 인권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이 정말 일반적이신 분들께서 출마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난번처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는 이제 정말로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된 후보들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여성 시장님들은 지금까지는 없었죠? 단 한 분도? 네,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성 후보군 많이 준비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벌써 이제 여성을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여성이 뭐 같은 경쟁 가능하면 좀 우리가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네. 제대로 서울과 부산을 그림 그리고 제대로 시민들의 믿음을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좀 분이 선출됐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도 여성 출신 없어서 말이죠. 네. 우리 윤 교수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아마도 대선 전국의 가장 중요한 전초전이자 소용돌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야당은 이 거대 여당이 지배하는 전국에서 얼마나 대안적인 가치를 내놓고 얼마나 타협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가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뭐 여당은 뭐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 해야 될 것이고요. 야당도 이 여대 야소의 전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 특히 중도 확장을 통해서 거대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그 결론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이 4선 연속으로 중진급 의원이시고 사실 103석도 굉장히 큰 의석이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견제와 비판 속에 대안을 제시하면 더욱더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고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권의 또 중요한 중진 의원으로서 내년도에 있을 의회 활동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충청권이 새로운 위치와 또 기능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지금까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중진위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위치가 자리가 매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구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에 관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충청권이 우리 정부 전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위 중부권인데 인구도 여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영남 다음에 충청, 호남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중요한 우리 세종은 물론이고 대전 또 이 오창, 오송 또 이 천안, 아산 이쪽 중심으로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심장부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충청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중부권에 대한 관심과 이걸 더 해줘야 되겠다. 예, 오늘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K방역, K경제를 넘어서 K정치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